안녕하세요. 오늘부터 6일 동안 6회로 법무사 기출 풀이 특강을 할 건데, 그 교재는 배병원 선생님이 감수한 그 교재로 활용할 거예요. 자, 올해 21년 27회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7년치는 2015년 21회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제 기출 풀이 특강을 특강 형태로 하고 있는데, 민법 분량은 한 320페이지 분량이거든요. 320 분량인데 이걸 6회로 이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면 54페이지 정도 1회당 54페이지 정도씩 하면은 6회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민법 총칙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법조문 순서대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그다음에 친족 상속, 이런 순서대로 할게요. 자, 문제 풀이 방식은 각 문제당 한 두세 개의 문제 지문 위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실제 기출문제에서 5개를 다 모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한두 개가 헷갈리는 거니까, 2개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3개 중에가 헷갈린다 그러면 공부가 아직 덜 돼 있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5개를 다 모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문제도 있고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도 있는데,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문이 왜 틀렸는지는 각각 풀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건 5개 지문을 되도록 다 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옳지 않은 것을 고른 지문과 관련해서는 그 답 지문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추가적으로 한 2개 정도, 아니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민법 총칙과 관련해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신의칙과 그 파생원칙은 옳지 않은 거 어떻게 되는데, 답지문은 물론 4번 지문이고, 객관식 질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죠. 과시상계가 적용되는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과시상계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 표현 손해배상에서 채권자, 즉 피해자 측에도 어떤 주의무위반, 채무자의 고의과시와 같은 정도의 주의무반은 아니에요. 그렇죠? 약한, 그것도 객관식 지문인데, 약한 부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럴 때 채권자에서 어떤 귀책이 있으면 채무자의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채무자의 책임 제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채무자의 책임 제한이라는 표현이 과시상계와 같은 표현이고, 자, 이때 과시상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에 따른 손해배상은 불법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이행 책임일 때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이행 책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행 책임이에요. 그때 과시상계 인정 안 된다. 자, 표현 대리에서 본인에 대한 이행 책임 물을 때도 역시 과시상계 인정 안 돼요. 부당히 득발한 채무, 과시상계 인정 안 돼요. 그럼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사안에서는 해제대로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과시상계 인정되느냐,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 당해 판례에서 살짝 이런 판례가 있어요. 신의칙 또는 공평원칙에 의하여 과시상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 책임이고 원상회복으로서 이행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과시상계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질문 하나 더 보면 3번 지문이죠. 자,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다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권리 남용이 인정된 사안인 거예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기간이 지났어도 권리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국가의 어떤 책임이 있었던 사안인 거죠.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자, 이럴 때 관계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단서적 표현이 있어요. 소멸시효 완성 거기를 가로를 묶어볼게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라는 표현 나와요. 콤마하고 동그라미 3번 지문에 세 번째 줄 중간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까지 가로 닫고,
그 가로 부분을 별도로 시험에 물어보기도 해요. 자, 그런 사정이 있다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정 없는 한 국가는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 못한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되고 가로 부분을 별도로 시험 문제에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못한다라는 판례. 2번으로 가보시면 신의칙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지문이고, 자,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의 간극이 크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 자,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사정 변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그 경제적 사정 변경, 요것만 갖고는 사정 변경의 사유 아니라고 본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상황 변화로 당사자 사이에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사정 변경 해지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경제적 상황 변화, 요것만 갖고는 물가 상승 변화, 요것만 갖고는 사정 변경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다른 질문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권리 주체 3장 자연인 310페이지예요. 자연인의 능력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 지문이고,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이 대하여 성년 후에 개심판한 때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은 별도의 심판 없이 종료한다. 그렇지 않고 종전의 한정의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별도로 해야 돼요. 이것도 객관식 잘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시고, 1번에 3번 지문 정도, 지금 제1절 자연인 보고 있어요. 310페이지. 1번에 3번 지문, 가정법원은 한정 후견인이 청구하여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 범위를 변경을 할 수 있다.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지문 하나 7개 정도, 한 2개 정도. 자, 부재하 실정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지문이고, 자, 요거는 이제 실정 기간, 보통 실정이든 특별 실정이든 실정 기간 만료, 요 실정 기간. 자, 실정 기간, 일정 기간 실정 기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부재자가, 그러면 법원에 실정 선고 신청을 하죠. 실정 선고 신청. 그에 따라서 실정 선고 이제 확정이 되겠죠. 실정 선고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사망 간주되는 시점이 실정 기간 만료 시점으로 사망 간주되는 거죠. 자, 문제는 요 실정 기간 만료, 요 실정 선고 전에 부재자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것이 사자 상대 소송으로 무효 판결이냐? 그 내용이 이제 2번에 4번 지문인 거고, 또 두 가지 유형의 판례가 있어요. 자, 3번에 5번 지문인데, 3번에 5번 지문 가보면 둘 다 답지문으로 물어봤어요. 부재자가 어떤 소송 제기한 것이 당사 능력 없는 소재기냐? 라는 거예요. 왜? 부재자가 사망하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소재기한 것도 원래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은 권리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가 이때 사망 간주됐을 때 앞에 2번에 4번 지문은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무효 판결이냐? 아니다라는 취지 판례인 거죠. 그러니까 무효 판결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3번에 5번 지문인데,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어떤 소송 제기한 것이 부재자가 사망 간주했으니까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소송을 제기한 소송 권리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시험에 물어보니까, 자, 어쨌든 사망 간주됐어도 실정 선고가 돼야지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사망 간주된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 부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그것이 무효 판결 아니고, 또 부재자 재산 관련이 어떤 소송을 제기해도 당사 능력 소재기 아니다. 당사 능력 있는 소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2번에 4번 지문, 3번에 5번 지문 같이 비교해서 받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2번에 이제 옳지 않은 것 관련해서 뭐 하나 지문 더 보면 2번에 1번 지문 이기도 하고 3번 지문이기도 한데, 자, 민법 227조 2항에 보면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구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 자, 특별 실정으로서 1년, 특별 실정 1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실정 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자, 그
그 옆으로 잠수 장비를 착용. 이게 키워드야. 잠수 장비를 착용. 그러니까 바다에 뭐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에서 바다에 빠져서 실종됐다. 그러면 그 특별 실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잠수 장비를 착용했대. 그러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잠수 장비를 착용해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이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돌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3번 지문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4번으로 가보시면 313페이지예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지문이고 미성년자는 다양한 인격 발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에 복수의 미성년 후견이 형성되고 그렇지 않아요? 자, 피성년 후견, 즉 성년 후견은 여러 명의 성년 후견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 후견은 한 사람만 된다. 한 사람만 된다. 법인 또 미성년 후견이 안 돼요. 성년 후견인은 법인도 가능해요. 하지만 미성년 후견인은 법인 안 되고 또 복수의 후견인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개가시험 잘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자, 4번의 1번 지문 정도 보시면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서 수익자의 반환 법의를 748조의 특칙으로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 범위를 현존이 한주시는 그 취지가 있다. 자, 의사 능력을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게 유치가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다만 이제 748조 1항과 141조 단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748조 1항, 2항이 있는데 1항은 선의수익자의 반환 범위, 748조 2항은 악의수익자의 반환 범위 이렇게 나눠서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때 748조 1항 선의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현존이익의 반환이고 악의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이익을 반환해줘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이자,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도 반환해줘야 돼요. 그런데 141조 단서에 보면은 미성년자 법률행위 그 취소와 관련해서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현존이익하면서 반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자, 악의 수익자도 현존이익하면서 반환이다라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했을 때 이제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반환해 주는데 이때 141조가 단서가 748조보다 특칙이다. 그러니까 선의 수익자뿐만 아니라 악의 수익자를 하더라도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하려 해서 악의 수익자 하더라도 현존이익한의 반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다. 그런 법리가 의사 무능력 원리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 자 무효 취소돼도 부당이득 반환 법리예요. 그래도 141조 단서가 748조 특칙으로 적용하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4번의 2번 지문도 받으시면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신용카드 발행 관련해서 신용카드 발행인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계약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했어요. 미성년자하고 체결했으니까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있지.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하겠죠. 미성년자도 미성년자 인상태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가맹점. 자, 아직 그 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미성년자가 가맹점에서 노트북을 구입했다. 노트북 구입했을 때, 자, 이후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한다면, 신용카드 발행인이 미성년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용이 노트북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냐 아니면 노트북 상당의 금전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냐라는 논의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요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요거까지 무효가 되진 않아요. 요거 둘 다 유효예요. 여기만 취소돼서 무효된다. 이때
신용카드 발행인이 미성년자 부당이득은 노트북이 아니라 금전 부당이득이다. 금전 부당이득. 금전 부당이득, 그럼 실익이 뭐냐? 금전 부당이득이니까 금전은 현존화 및 추정. 그러니까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금전이라든가 금전에 비견될 만한 대체물 같은 경우는 현존화 및 추정되죠. 그래서 그런 실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4번의 2번 지문과 관련된 얘기다라는 거예요. 5번으로 가보시면 5번은 2021년도 27회 올해 21년도 문제가 27회 문제예요. 올해 기출 문제지. 자, 5번의 답 지문은 4번 지문이고 미성년자, 그러니까 921조의 이해 상반 행위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 상반 행위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 그러니까 921조는 그런 거잖아요. 친권자하고 미성년자하고 이해 상반이 된다든가, 아니면 수인의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 상반 행위가 된다든가, 이럴 때는 특별대행 선임해야 돼요. 성년자하고 미성년자 사이 이해 상반은 이해 상반 아니에요. 921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주의. 자,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대 된 채무, 형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해 상반 아니죠? 실질적으로 판단하면 이해 상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해 상반 아니다. 그럼 921조 적용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어렵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5번에 2번 지문도 보시면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감독 의무자는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자,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어떤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그 법정 대리인한테 손해배상 묻기 위해서는 755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일 때는 755조가 아니라 750조. 일반 불법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누구한테? 그 법정 대리인한테 책임 물을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책임 능력 있나 없나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연령 기준으로 일단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만 12세가 안 됐다면 책임 능력 없다고 보는 거고, 만 15세 이상이면 책임 능력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만 19세죠. 19세 기준으로 요때는 책임 능력 있다고 보는 거고, 책임 능력 없다고 보는 거. 여기는 책임 능력 있다고 보는 팔도 있고 없다고 보는 팔도 있고, 755조로 갈 수도 있고 750조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친구. 이쪽은 755조, 이쪽은 750조. 물론 19세 이상은 성년이니까 문제 없죠. 당연 당사자한테 책임 물으면 되는 거죠. 요때도 당사자 책임 못 물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사자 책임, 민사자 책임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책임 묻고 싶은 거예요. 피해자는. 그럴 때 근거가 750조다라는 거예요. 5번에 3번 지문으로 가보시면, 자,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법정 대리인을 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어떤 법률행위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했다면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 취소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죠. 자, 이때 미성년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반된 법률을 참고해 놓고 취소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신의성시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선행이며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인정되는데, 선행이와 모순된 행위는 인정 안 된다는 뜻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법률을 책임놓고 다시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그 신의치 위반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판례의 취지인 거죠. 즉, 강행법규 위반된 법률행위를 스스로 참가해 놓고 그 법률행위가 무효다라고 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강행법규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신의치 위반 아니다. 선행의 모성의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즉, 근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 거죠. 즉, 근반 원칙보다 합법성의 원칙이 강조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315페이지. 법인. 1번 불법행위 능력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지문이고, 비범위선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또는 법령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형 이론에 의해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35조 제1항 유추적이 될 수 있죠. 물론 35조 1항은 법인에 관한 대표자의 불법 행위로 해서 법인한테 책임을 물 수 있는가라는 논의인데, 그 법리가 비법인 사람한테도 적용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그 직무 관련성이 외형이나 포괄적으로 인정되는데 다만 그 피해자가 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비법유사한테 책임을 물 수 없다라는 취지하는 거죠. 이런 법리가 피용자, 사용자 관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데 피용자의 어떤 그 외형 이론에 의한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피용자의 어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 책임을 지는데 756조에 따라서 이때도 피해자가 그 피용자의 어떤 그 법률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 책임을 물 수 없다라는 취지 판례 같은 취지인 거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이 객관식 잘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라야 돼요. 경과실 그건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과실, 경과실을 불문한다. 그 부분이 틀린 거죠. 1번의 4번 질문. 재개발 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 조합, 비법인 사단이에요. 비법인 사단. 재개발 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 손해는 35조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5조 적용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2번으로 가보시면 316페이지 하단 쪽이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 지문이고, 자, 48조를 잠깐 가보면, 48조 이렇게 되세요. 출연행위, 출연재산의, 출연재산의 기속시기, 즉,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기속시기죠.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 즉 법인이 설립된 기죠. 법인한테 귀속된다, 이렇게 법인의 재산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동산일 경우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해야지 물권 변경권 해결인데 186조에 따라서 이 48조 1항과 186조의 충돌 문제예요. 설립 등기가 되면 출연재산이 바로 법인한테 등기 안 해도 이제 등기 안 해도 귀속하냐 이 소리인 거예요. 자, 대내적으로는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186조가 적용돼서 등기해야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48조 2항도 같은 취지야.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사망, 유언자가 사망인 거예요. 물론 이때는 법인이 설립 등기가 돼 있던 전제하에 말하면 되겠어요. 이때도 역시 대내적으로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면 유언자가 사망하면 법인한테 귀속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이전 등기까지 해야지만 귀속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요 유언과 관련해서는 포괄유증 또 특징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포괄유증은 요 18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186조 법리가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정적 유증일 때는 역시 186조와 48조 2항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내적 관계, 대외 관계 이렇게 나눠서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48조 생전 처분과 관련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죠. 출연재산은 부동산은 대내적으로는 설립 등기할 때, 대외적으로는 이전 등기할 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어요. 3번 지문도 확인해 보시면 민법 47조 1항에 의해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 적용되는 555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서면에 의한 증여는 마음대로 해제 못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지만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더라도 민법 총칙상 사기 강박 등 취소로서 취소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2번의 4번 지문을 가보시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게 41조와 관련된 얘기인데 60조도 한번 가봐요. 서로 비교해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행하지 못한다. 자, 다시 41조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 그냥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60조를 가보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때 제3자 선악 불문하고 대행하지 못한다. 즉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한테도 대행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객관식 시험에서. 자, 3번으로 가보시면 317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답지문은 5번으로서
뭐 같은 취지 앞에서 나온 반복적인 내용이죠.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의자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게. 그게 틀렸죠? 중대한 과실을 몰라야 돼요. 그래야지 법인한테 책임을 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3번 지문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얘기인 거죠. 갑회사가 을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을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치 기반. 그래서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을회사의 판결의 기판력, 집행력 범위를 갑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형대된다. 즉,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갑회사에 대한 갑회사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법인격이 부인되는 다른 회사한테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회사한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판결받을 수 있다는 소리인 것이지 갑회사의 판결이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을회사한테도 그대로 인정되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갑회사를 상대로 소송 판결을 받은 것을 판결문을 가지고 을회사 재산에 집행할 수 있냐?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것도 뭐 가끔 시험에 물어보니까 확인. 자, 4번 318페이지 하단.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지문이고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기본재산의 처분 행위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무관청을 허도해야 한다. 자, 해설 부분을 가보시면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정관의 기당을 변경하는 행위에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관에 어떤 특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그런 거 없다면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은 기본 재산을 변경하는 것을 보지 않아. 그러니까 정관 변경 사유 아니야. 그러니까 주무관청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물론 정관에 저당권 설정에는 기본 재산을 처분에 해당하니까 주무관청 허가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규정 없다면 원칙이 뭐라는 거야. 저당권 설정은 기본 재산 변경 아니다. 그러니까 주무관청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틀리기 쉬워요. 4번의 1번 지문. 과반수 이사가 민법 558조 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자, 그 사원층에 관련해서 소수 사원권의 사원층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이사회 소집은 그런 거 없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법원의 후견적 지위가 이사회 소집에서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4번의 4번 지문도 같이 확인. 이사가 수인인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인 이사만 이사를 소집할 수 있고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춰 이사의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인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권인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이사는 정관의 이사의 소집권에 대한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줬는데 그자가 이사회를 소집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소수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 거예요. 정관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또는 민법의 기초에 의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이사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거지.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같은 취지 나온 판례예요. 같은 판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5번으로 가보시면 올해의 문제죠. 답은 1번 지문이고 옳지 않은 것. 좀 답지문을 찾았는데요.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자, 법인은 법률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목적 범위 내의 행위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또는 직접 간접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돼요. 주관적 판단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행위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하면 아니 되고 여기까지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 틀렸어요. 문제된 행위가 정관상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돼요. 그게 틀렸어요. 그럼 왜 틀렸냐면 자, 목적 범위 내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문제된 행위가 정관상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에요. 주관적 판단. 객관적 추상적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해설 부분 참고하시고 321페이지 자, 권리능력은 사단과 재단 비법인 사단 종중이 가장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이에요. 또 주택 재개발조합, 주택 재건축조합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지문이고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충의 결의는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충에서 추인이 이루어진다면 유효로 볼 수 있다. 유효로 볼 수 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3번 지문 공동선조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여 종중유사단체. 자, 종중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있을 수가 있고 종중유사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고유 의미의 종중은 성년 남자만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성년이면 누구나 종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중유사단체는 그런 제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4번 질문. 비법사단이 종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정관 또는 사원증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매매계약에 부담하고 있는 그래서 사원증의를 거쳤다고 치자. 그런데 그 매매계약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례 승인, 채무 승인이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 의무, 매매, 이 의무, 채무, 승인 그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원증의를 걸지 않은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매매할 때 총유물 관리 처분으로서 사원증의를 거쳤다면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사에 불과한 승인일 때는 별도로 사원증의를 안 거쳐도 된다. 이런 취지 팔린 거죠. 5번 중 종동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수용보상금은 종중의 총유로서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총중 총의 결의, 즉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총의 결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고 수용보상금 이러한 결의, 총의 결의겠지 비영리 사단으로서의 종중성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수용보상금을 어떤 이제 처분할 때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게 원칙인 거예요. 정관의 규정 없다면 사원총의 결의, 즉 종중총의 결의로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지문이고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일부는 종중재산의 보정이라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종중충의를 거칠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종중재산은 총유고 총유는 가장 단체법적 성질이 강한 거예요. 따라서 지분이 존재하잖아요. 지분이 존재하니까 보존이 각자 할 수 없어요. 합유나 공유는 지분이 존재해요.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그 대신 합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제한돼요. 그런 차이만 있지 공유나 합유는 둘 다 지분이 있고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를 하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총회계를 거쳐서 해야 된다. 전원이 그것도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보존행위 대표자를 하더라도 각자 할 수 없어요. 2번에 5번 질문.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를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 처분을 할 수 없다. 있다 그러면 틀린 거지. 네. 단순 채무 부담 행위, 금전 보증, 단순 채무 부담에 불과하다. 총유물 관리 처분이 아니다. 323페이지 3번 옳은 것은 자 종중 옳은 것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다른 것도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옳은 것은 물론 답은 3번 질문이야. 종중재산을 분배함에서 단순히 남녀의 성별 구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의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에서 무효다. 어렵지 않죠? 답 중에 어렵지 않아. 자, 다른 질문도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의 1번 질문. 종중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일부는 종중 재산에 대한 보존에 소송하는 경우에 종중 추인을 거칠 필요 없이 단독 안 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으면 틀렸지. 2번 질문, 3번에 2번.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집화,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 그러면 고유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종중 유사 권리능력 사단도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랬지. 3번의 1, 4번 지문. 수지조차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종중충의를 나중에 적법하게 수지된 종중충의 추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유효를 볼 수 없다? 유효를 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유효를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소급표도 있다고 봐요. 소급표도 있다고 본다. 3번의 5번 지문.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소지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충의 소지권자인 종중의 연고 항존자,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충의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그 소지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소린 거예요. 자, 반드시 민법 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한다. 그게 아니라 해설 부분을 가보시면 324페이지 5번 지문 해설 부분을 가보시면 차석 5번 지문의 세 번째 쪽 끄트머리 있어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해서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민법 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지문을 체크해 두시는 거죠. 4번 지문, 4번 324페이지 4번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지문이고 자, 법률행위가 강행법 기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든가 아니면 비법인 사단의 법률행위가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아서 무효가 된다든가 이럴 때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유효해야지만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지 법률행위가 애당초 무효라면 표현대리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게. 잘 나와요. 비법인 사단의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회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그럼 무효지? 예.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다만 이 경우에 120조 표현대리가 지용될 수 있으므로 틀렸지? 표현대리 적용 안 된다고 법률이가 무효면은 벌써 틀렸다라는 거예요. 4번의 2번 지문. 비법인 사단의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총론의 칼 처분이 아니라고요. 단순 채무 등에 불과하다고. 따라서 총론의 처분해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 보증을 체결하면서 조합계획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회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예. 총회의 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원총회 안 거쳤어도 그 자체로서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5번을 가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지문이고 종중 유사 권리 능력 없는 사당은 고유무 종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를 갖춰야만 비로소 단체를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종중 유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를 갖춰야만 비로소 단체를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고유의 종중도 마찬가지예요. 고유의 종중도 반드시 꼭 조직 갖추지 않아도 되고 규약 없어도 되고 꼭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종중은 자연 혈연적 집단이다. 비법인 사단 관련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비법인 사단의 요건보다 좀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종중 유사단체 즉 종중 유사의 권력력 없는 사단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5번의 1번 지문. 충유물인 종중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기타 규약에 정함이 없는 한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고 없다면 종중총회 분배 결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관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 결의 분배 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해 직접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종중 관련된 어떤 그 토지 매각대금 분배를 할 때는 정관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게 정함이 있으면 그게 따르고 없으면 종중총회를 거쳐야지. 정관기탁에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종중총회를 거쳐야 돼. 안 거쳤다. 그럼 분배 못한다. 이런 뜻이는 거예요. 327페이지 권리 객체 1번 종물 또는 부합물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지문이고 잘 나오는 지문이죠.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사는 독립한 권리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과 일체는 구성 부분, 이게 키워드죠. 구성부이 됐다. 된 경우라면 타인이 권한에 의해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이 단서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에 귀속되지 않는다? 귀속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제 부합물 종물과 관련해서 250조 이제 본문 있고 단서가 있잖아요. 250조 본문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250조 본문 이제 부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은 이렇게 돼 있다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런데 그 부합된 어떤 물건이 있어. A라는 물건이 있어. 이 물건이 이 갑소유 목적물에 부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50조 본문에 따르면 그 물건은 갑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단서에 뭐라고 돼 있냐? 그 A 물건이 부합된 경위가 어떤 그 을이라는 사람이 권한에 의해서 부합시켰어요. 권한. 뭐 임차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등등 권한에 의해서 부합된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본문에 따르면 그 물건은 갑소유한테 기속하는데 그러하지 않으니까 누구야? 이 사람한테 기속하는 거지. 권한 있는 자한테 기속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 갑토지, 나무 식재 이런 걸 생각하시면 나무, 갑토지에 있는 나무,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한테 기속하는 거예요. 250조 본문에 따라. 그런데 그 나무 식재한 것이 임차권이라는 권한에 의해서 식재했어요. 그럼 누구 거야? 권한 있는 임차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250조 본문과 단서 내기죠. 그런데 구성부분이 됐대. 구성부분. 이 구성부분이 됐을 때는 분리가 안 되는 일체로서 은연되기 때문에 250조 본문 단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 토지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구성부분이 됐을 때는. 즉 250조 단서 법리가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번에 2번 지문도 가보시면 동일인수에 속하는 전유 부분과 대지 지분 중 전유 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이나 공정에서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등권리 대지 지분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대지에도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5번 지문으로 가보시면 1번의 5번 지문 328페이지 상단에 있죠.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될 수 없어요. 거기다 원칙적이라는 말을 써줘요. 원칙적이라는 말을 써주는 게 좋겠다.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야지 종물이 만일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면 원칙적으로 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원칙적으로. 2번 주물과 종물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지문이고 경매 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됐다. 합동됨으로써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 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 대상을 삼을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맞는 지문이야. 이러한 경우 경매 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게 아니라 지분위에 전속한다. 이렇게 하시면 지분위에 전속한다. 2번의 4번 지문. 구분 건물이 전유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만 경리되고 대지 지분에 관한 등기가 경리되기 전에 전유분만에 대하여 내려진 가압류 결정 효력은 그 대지권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5번 지문, 2번의 5번 지문.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해도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의 358조 부문에 따르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 미친다. 358조 부문 유치 적용이죠. 따라서 저당권 실행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해요.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이와 같은 매수인과 승계에 대하여 강제집행 행위를 정할 수 없죠. 왜?
낙찰인이 저당권 소유액이 그 종된 권리에서 미치기 때문에 낙찰인이 주물종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종물만을 별도로 취득한 자는 그 낙찰인한테 매수인한테 대항 못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다시 그 경매 절차에서 주된 물건을 낙찰받았어요. 그럼 낙찰받은 사람이 갑이라고 치자. 그 갑이라는 사람이 종된 권리를 취득하는 거야. 따라서 종물만 별도로 취득한 사람이 있어. 그 후에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했어.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그 권리 주장할 수 있는가? 못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319페이지. 올해 문제죠. 자, 올해 문제고 옳지 않은 것은 답지문 5번 지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 3번의 5번 지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됐다. 동그라미 구성부분. 아스팔트, 즉 아스콘 사례와 관련 얘기예요. 토지에 다른 사람이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토지 소유자가 그 아스팔트를 깔은 사람 상대로 자, 소유권에게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성분이 돼버렸다면 자기 거지. 그러니까 방해 제거 청구권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구성분이 안 됐다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자, 다시 그런 취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구성부분이 됐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그 목적을 취득할 때는 자기 거야. 자기 건데 무슨 방해 제거야. 자기가 그냥 임의로 철거하면 되는 것이지. 자, 구성부분이 된 경우는 타인이 권한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 제거 청구권에게 부합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고 자, 근데 그럼 만일 부합물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기속돼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방해제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